생일 아침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말 한마디 없이 외출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휴대폰도 조용했죠.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깊어갈수록 서운함이 눈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들이 하루 한 번의 축하도 받지 못할 만큼 하찮았던 걸까?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지려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다가온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딸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 눈물과 오해를 지나 진심으로 닿기까지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늦잠을 잤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 조용했죠. 거실은 정리돼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 소리도 며느리의 부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간 거야? 현관에 나가보니 아들의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고 며느리 방 역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건 조용한 공기와 싸늘하게 식은 부엌. 혹시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걸까 하고 달력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맞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에이 뭐. 바쁘겠지. 그렇게 애써 넘기려 했어요.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선 정치 얘기만 길게 늘어졌고 광고 속 생일 케이크 위 반짝이는 초가 괜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시선을 돌리다 작년에 손주가 만들어준 종이꽃이 꽂혀있는 작은 유리병을 보았습니다.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그 아이가 그려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는 카드도 함께 있었죠. 작년엔 그걸 보고 얼마나 웃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땐 며느리가 정성껏 미역국도 끓여줬었는데 시간은 흘러 점심이 지났고 어느새 해가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며느리의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전화벨도 문자도 아무것도요. 속이 쓰리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생일인데 어디 나간다 한마디 축하한다는 말 한 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어요. 속으로 수십 번쯤 생각했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이 혼자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밥을 말았습니다. 그릇을 들고 앉아 한 숟갈, 두 숟갈을 뜨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했나 봅니다. 엄마 잠깐 나 좀 따라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낯설게 들렸는지 몰라요. 어디 가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묻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괜히 기대해서 또 서운해지면 나만 손해니까요. 무표정한 얼굴로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아들이 이끄는 대로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다 말했던 곳이었죠. 작은 간판, 노란 조명, 창문 너머 풍경이 참 따뜻해 보였던 그곳. 그 앞에서 아들이 문을 열어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 봐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풍선, 케이크, 꽃다발. 그 옆엔 제가 예전에 갖고 싶다 몇 번이나 말했던 고동색 가죽 지갑이 예쁘게 포장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카운터 뒤쪽에서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다른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울컥한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이어 손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쑥스러운 얼굴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조용히 잡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셔서 이번엔 저희가 꼭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숨기고 싶던 상처들이 따뜻한 온기에 닿아 스르르 풀려나갔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어떤 화해의 마음이 가슴속에서 고요히 퍼졌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히 시작됐지만 가장 깊고 따뜻하게 끝났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 있던 가족이 내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선물은 없겠지요. 이튿날 아침 여느 때처럼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목소리와 그걸 달래며 밥을 푸는 며느리의 낮은 콧노래.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제의 생일 파티가 꿈은 아니었나 어리둥절한 채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며느리는 별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시기 전에 물 한 잔 드릴까? 그 순간 어머님이라는 그 말이 어쩌면 이 집에서 처음 들은 단어였던 것처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나를 어머님이라 불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로 말입니다. 그때도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주말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릴 사람 있어요. 현관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던 아이는 예상보다 훨씬 맑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단색 블라우스, 단정하게 내린 치맛자락.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수수한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르듯 아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라는 존재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을 잘 키워서 내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시절이었죠. 그날 저녁 며느리와 처음 식사를 했습니다. 입맛에 맞을지 몰라 몇 가지 반찬을 더했고 국은 다시 끓여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느긋하게 숟가락을 들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밥 한 술을 입에 넣더군요.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이 참 좋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위로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아들과 둘이만 식탁을 마주하던 허전한 시간들, 그날의 저녁상에서 처음 따뜻하게 메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주방을 정리하겠다며 따라 나선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물그릇을 헹구고 수건을 짜서 행주를 정리한 뒤에야 자리에 앉더군요. 처음 와서 실수할까봐 긴장 많이 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생각했죠. 저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된다면 난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야 할까. 결혼식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며느리는 손편지로 쓴 청첩장을 접고 있었고 아들은 바삐 움직이며 양가 어르신들의 숙소를 확인하고 있었죠. 분주했지만 모든 게 조용하고 단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들 나보다 저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운하기보단 편안했어요. 지켜줄 누군가가 아들에게 생겼다는 안도감, 내 손을 놓아도 괜찮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랄까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 부부가 집에 처음 들렀을 때 며느리는 여전히 고운 말씨로 나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손에 든 작은 쇼핑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행 중에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이거 어울릴지 몰라서요. 그 안에는 조그만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꽃무늬도 색감도 그다지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나는 평생 그보다 따뜻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새벽에도 일어나 젖병을 데우며 아기를 안았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어느샌가 부엌으로 가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까지 깨우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말끝은 늘 수줍은 감사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아이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꼭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는 어느샌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내 손주를 낳아준 사람도 아닌 조용히 내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준 그런 존재로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리 좋은 기억이 많아도 단 하루의 외면에 금세 상처받는 게 참 이상하죠. 어제 생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쌓인 믿음도 말 한마디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서운함은 배신감으로까지 번지기도 했고 스스로 그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며 또 자책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헤아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오늘 아침. 아무렇지 않게 물잔을 건네며 어머님이라 부르던 그 말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믿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호칭 하나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걸 그 아이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그날은 바람이 유독 맑고 가볍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순간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쪽 부모님과의 첫 만남. 기대보다 긴장이 먼저 앞섰습니다.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라는 자리에서 애써 노력하며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의 친정 부모님 앞에서 과연 어떤 얼굴로 앉아 있어야 할지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풍겨오는 된장국 냄새에 순간 마음이 풀리기도 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며느리 어머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 첫 느낌이 좋았습니다. 거실 한켠엔 아버님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 모습에서 묘한 위엄과도 같은 기품이 느껴졌죠. 딸아이가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늘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찌르듯 울컥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믿고 떠넘기는 사람의 진심이었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선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수 준비하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저런 음식 이야기, 사는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고 처음엔 다소 경직됐던 분위기도 점점 부드러워졌죠. 아이고 어머님, 이 가지무침은 정말 손맛이 살아있네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뭐 솜씨가 있어야죠. 그 며느리의 어머니는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그 겸손이 꾸밈이 아니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고요. 그날 저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예의 바르고 따뜻한지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자란 자리, 그 집의 공기라는 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감했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며느리의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참 고집이 셉니다. 겉으론 조용해도 안에선 자기 뜻을 쉽게 굽히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을 보면서요. 그 말을 듣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그렇게 말했단 걸 몰랐거든요. 오히려 저는 항상 내가 잘 못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웠는데 그러니까요. 서툴러도 진심을 보이면 그걸 느끼는 사람은 꼭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장인어른 평소에 말 그렇게 길게 안 하세요. 엄청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그래? 근데 오늘은 엄마를 존경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잘했다는 소리 듣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구나 싶은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그렇게 조금씩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그 아이의 부모까지 포함해 모두가 함께 나를 가족으로 맞아주고 있다는 느낌. 그건 나이 먹고도 여전히 외롭던 내 마음에 스며든 위로였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하나에 살아가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평생을 기억하게 되죠. 그날 저는 며느리의 부모님 덕분에 내가 해온 모든 수고가 의미 있었단 걸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어느 가을, 달력 속 추석 글자가 부쩍 크게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장 볼 목록을 적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 음식은 혹시 저희끼리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펜 끝이 잠시 허공을 그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보채거나 앞장선 적은 없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순간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머님 힘드실까 봐요. 지난 설에도 거의 혼자 다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좀 빠지세요 라는 뜻처럼 들렸죠. 그날 이후 며느리와 나는 어딘가 미묘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닌 듯 지나가는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고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말끝이 짧아졌죠. 명절 전날 밤 늦게까지 전을 부치며 혼자 부엌을 지키고 있던 나를 보고 아들이 슬며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쉬지 그랬어. 민지랑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래? 민지 씨는 안 보이던데. 나도 모르게 나온 그 말이 꽤 날이 서 있었나 봅니다. 아들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고 이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죠. 명절 당일 밥상 앞에서 우리는 예의만 남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천진난만하게 과일을 입에 물고 있었고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느라 자꾸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말없이 뒷정리를 하다가 결국 주방에서 울고 말았어요.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한참을 거실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밀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언제나 내가 피곤할까봐, 내가 무리할까봐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진심보다 내가 느낀 감정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나를 멀리하나 보다 내가 부담스러웠나 보다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멀어졌던 거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내게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울었어요. 엄마 앞에서 그런 적 처음이에요.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진심보다 먼저 다치기만을 선택했단 걸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접시를 내려놓은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명절 음식 어머님과 같이 하는 게 저도 참 좋았는데 그 아이의 말끝이 흐려지더니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서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말이 짐이 돼버렸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심을 받아들이는 가장 진중한 방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조용히 함께 밥을 차리고 함께 과일을 깎았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그 빈 공간을 채운 건 말이 아닌 마음이었죠.
사람 사이란 참 묘합니다. 말 한마디에 멀어지고 또 다른 한마디에 다시 가까워지니까요. 그날의 눈물은 우리 사이의 간격을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봄꽃이 채 피기도 전 갑작스레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죠.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열이 오르길래 며느리가 병원에라도 가보자고 조르는 걸 억지로 뿌리치다 결국 밤새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119에 실려갔고 진단은 위궤양과 염증.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가족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말하고 조퇴했지만 진짜 놀란 얼굴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야 말하셨어요? 그 말에 울컥했지만 괜히 눈치나 주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입원 수속을 밟는 그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병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지에 무채색 시트. 사람은 아프면 어딘지 초라해지기 마련인데 그날따라 창밖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따스함은 곧 며느리의 손길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불 모서리 찼어요. 좀 더 올려드릴게요. 그 아이는 새벽부터 병원에 와 있었고 퇴근한 아들이 올 때까지 혼자 저를 돌봤습니다. 수건을 덮이고 죽을 덜어내고 약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핸드폰에 알람까지 맞춰놓았더군요. 어느 순간 나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 너무 익숙하고 따뜻해서 나는 언제 저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받았던가 싶어졌죠. 밤이 되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퇴근길이라 피곤해 보였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엄마, 민지 덕분에 마음 놓였어요. 민지가 병원 일도 꼼꼼하게 챙기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 다행이에요. 아들의 말과 며느리의 행동 사이. 그 중간에 선 저는 도무지 무슨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해야 하나, 미안해야 하나, 그저 고마워하면 되는 걸까? 이튿날 새벽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을 때 잠결에 며느리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온이 전해졌고 어딘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건 그 순간이었죠. 그 아이 손을 붙잡은 채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젠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받는 사람이구나. 태어나던 날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따님분이 너무 잘 챙기시더라고요. 새벽에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요즘 보기 드문 분이세요. 아, 며느리예요. 내가 그렇게 정정했을 때 간호사는 놀란 듯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요? 전 따님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랑 손 닮으셔서 손.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등을 쳐다보았습니다. 얇고 하얀 손. 하지만 그 안에 깃든 다정함은 내 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말없이 제 무릎 위에 보온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죠. 어머님. 응. 이번 일 계기로 제가 어머님 건강 더 챙길게요. 너무 혼자 참지 마세요. 그 말은 사소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처음으로 내가 늙는 게 꼭 슬픈 일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죠.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건 자존심을 깎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이제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내 방에서 며느리가 사온 생강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진저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의 끝에서 나는 평생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언가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치원에서 손주의 상담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며느리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메모장을 열고 무언가를 자꾸 확인하더군요. 엄마, 오늘은 제가 유치원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아들이 회사에 있고 제가 바쁜 걸 알기에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왠지 불안해 보여 동행하겠노라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궁금했어. 우리 재우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은 작고 정갈했습니다. 손주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곧 아이의 생활 태도와 친구 관계 그리고 수업 집중도를 하나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죠. 재우가 요즘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발표도 꺼려하고 친구들과 있을 땐 늘 한 발 물러서 있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안 그래도 요즘 아이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집에서도 그런가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선 잘 웃고 책도 좋아하고요. 오히려 유치원 다녀오면 많이 피곤해 보여서 그 순간 나는 무심코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애가 조용한 건 좋은 거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그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대만 뚫어지게 응시했고 저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결국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혹시 너무 예민한 엄마처럼 보였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 그냥 아이가 말없이 커가는 게 무서워요. 무얼 고민하는지 어디서 위축됐는지 몰라서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문제로 이렇게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며느리는 조용히 손주의 방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산 동화책 옆에 상담에서 받은 유치원 활동지를 정리하며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 그림은 뭘 그린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우가 만든 소리 없는 세상이래요. 친구 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노는 걸 그렸다고 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이라니 그게 단순한 그림일 리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누구보다 조용히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내려놓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좋은 엄마가 맞을까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의자 옆에 놓인 상자에서 오래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낡고해진 그 사진 속엔 나도 지금의 며느리처럼 지쳐있고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었더군요. 나도 몰랐어. 내가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 그냥 아프지 말고 살아만 다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손주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한가운데 밝은 햇살과 책 읽는 엄마, 곁에 앉은 할머니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묻자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좋아요.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건 언제나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란 걸요. 그 두려움을 품고도 웃으려 애쓰는 며느리가 그날따라 더 커 보여서 나는 괜히 부엌에서 국을 한 번 더 끓였습니다. 따뜻한 국 하나가 그 아이의 오늘을 덜 외롭게 해주길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날 아침 식탁 위엔 검정색 정장 바지가 니틀리게 켜져 있었습니다. 옆엔 하얀 셔츠와 깔끔하게 다린 재킷.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출근이에요. 한참 전에 말하긴 했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 뻐근했습니다. 벌써 그만한 시간이 지났구나. 손주 어린이집 적응도 끝났고 회사에서도 복귀 요청이 들어왔다더니 결국 이렇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군요. 몸은 괜찮겠어?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긴장되긴 해요. 그래도 일하던 제가 그리웠어요. 첫 출근날 손주는 평소보다 울음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낯선 이별이라 그랬겠지요.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앞까지 간 아이는 교실 문 앞에서 발버둥을 쳤고 결국 선생님이 달래며 데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을까? 어머님 너무 일찍 맡기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자니 그건 내 위로일 뿐 같았고 힘들겠다고 하면 그건 더 큰 짐을 얻는 일이니까요. 결국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어쩌면 그 순간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손주 식단표, 달력에 적힌 회의 일정, 전자레인지 위에 놓인 간단식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 용기들. 하루는 퇴근한 며느리가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주방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미리 끓여놓은 된장국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앉아.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국은 왜 이렇게 울컥하게 맛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괜찮다 했지만 괜찮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점점 쌓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밤에는 손주 재우느라 녹초가 되었고 아침엔 회사 준비에 바빠 아침밥도 거르기 일쑤였죠. 밥이라도 챙겨 먹고 다녀야지. 무슨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버티니. 잔소리처럼 들릴까 조심했지만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뭐, 그냥 누군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해준다는 거. 다 괜찮은 척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잘 해내고 있다고만 칭찬했지만 정작 그녀는 계속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아들은 야근 중이었고 며느리는 회의 준비 자료를 펼쳐놓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병원 데려갈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아이를 안고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동네 소아과 야간 진료에 부랴부랴 달려갔고 아이는 단순한 바이러스 열이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돌아온 집에서 며느리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 맡기고 저는 회사만 생각해서 됐어. 그럴 수 있지. 엄마도 아내도 일하는 여자도 다 하나인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니. 그 말에 며느리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쁘게 살며 숨겨온 감정들이 조용히 쏟아져 내리듯.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엔 내가 도시락을 챙기고 저녁엔 그녀가 손주 책 읽는 시간을 책임졌죠. 함께하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간 겁니다.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리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란 걸 나는 그 아이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 뒤에서 한 발 물러서서 더 단단하게 지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키운 내 시간이 이제는 또 다른 여자를 엄마로, 여자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시기였죠. 가을이 깊어지고 하루하루 해가 짧아질 즈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며 멍하니 있다가 무릎 담요를 덮어주러 온 며느리의 손길에 정신이 들었죠. 어머님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셔야죠. 그녀는 늘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툭툭 내뱉는 말보다 손끝으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쉽게 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어머님께 많이 혼나셨나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묻어두었던 오래된 장면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죠. 젊은 날에나 작은 실수에도 꾸중을 듣고 무릎 꿇은 채 김장 양푼을 쓸던 모습. 말없이 눈물 삼키며 설거지하던 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시간들. 혼났지. 말로, 눈빛으로, 때론 그냥 침묵으로도. 대답을 하고 나니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그 기억은 오래됐지만 날카로운 감정의 모서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안대하셨던 거군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깊은 존중이었기 때문이었죠. 전혀 어머님이 처음엔 저랑 거리를 두신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저를 조심스럽게 존중해주는 방식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득 며느리를 처음 마주한 날 어색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말끝마다 고개를 숙이던 이유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내 표정, 내 말투, 내 눈빛 속에서 어떤 감정을 읽으려 애썼던 시간이었겠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아이는 조심했고 나는 무심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예전부터 어머님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번 기회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장신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실버 브로치. 그런데 그 안에 짧은 손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게 된 건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려 애쓰는 게 보여서였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제게 어머님은 늘 따뜻한 쉼터였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머님의 쉼이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참 오래 걸려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누군가에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 대 여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선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 건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어주는 국 한 그릇, 건네는 손끝, 잠들기 전 염려의 말 한마디. 그렇게 우리 둘은 오래 걸렸지만 천천히 서로의 마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며느리 민지. 이 아이는 내게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 문장을 쓰며 마음속 오래된 서러움이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그건 용서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가벼워진 감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말 오전 손주 재우가 눈을 뜨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지? 오늘 나 5살 돼?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가만히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생일은 그 아이에게 축하받는 날이 아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준비하고 싶은 날이 되었죠. 5살이면 이제 형아네. 응, 나 형아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아이의 들뜬 목소리에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선 며느리와 내가 나란히 서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들은 공기 풍선을 부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며느리는 메뉴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미트볼, 주먹밥, 그리고 과일 꼬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이었고 나는 그 옆에서 김밥을 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참 가족 같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땐 며느리는 긴장했고 나는 서먹했고 아들은 그 중간에서 눈치만 보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파티는 유치원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조그만 생일 모자를 쓴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재우고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주변 엄마들이 박수치는 사이 나는 멀찍이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아이 옷 매무새를 다듬고 친구 엄마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아이 참 잘 컸구나. 시집온 며느리란 이름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는 분명한 한 사람 엄마로 성장해가는 걸 바라보는 시간, 그게 참 묘하게 가슴을 울리더군요. 케이크 앞에서 재우가 소원을 빌기 전 며느리가 아이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소원 말해봐. 뭐 빌 거야? 재우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이 빨개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함께는 그저 가족이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 단순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지키고 싶은 진짜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요즘 말은 안 해도 엄청 신경 쓰는 거 보여요. 재우가 5살 되는 날이 민지에겐 엄마로 산지 5해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표만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며느리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손주가 잠들고 며느리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옆에 어머님 계셔서 든든했어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잘했어. 내가 뭘 한 게 있니? 너 그 모습만으로도 참 고맙더라. 그 아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치 생일 케이크 초처럼 조용히 오래도록 불빛처럼 남았죠. 손주 생일이었지만 사실 그날은 제게도 하나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어머니라는 자리가 더는 고독하지 않게 된 날. 그리고 며느리가 딸처럼 내 옆을 지켜주기 시작한 순간.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얽힌 사람들. 그걸 진심으로 느끼게 된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주가 수상하게 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갔다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간식을 찾을 아이가 요즘엔 슬쩍 내 눈치를 보고 방으로 쏙 들어가곤 했죠. 할머니, 오늘은 간식 말고 이따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이상하다 싶어 웃으며 되물었더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며 얼굴을 붉히고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무엇을 위한 서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짓고 국을 끓이려는데 부엌이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미리 준비해두던 반찬들이 없었고 주방 싱크대엔 깨끗한 그릇들만 정리되어 있더군요.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시간 좀 내요. 잠깐만 같이 나가요. 왜? 그냥 바람 쐬자고요.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저 잊혔다고만 생각했던 하루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오후 내내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고 점심이 훌쩍 지난 시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괜히 부엌을 정리하다 말고 다시 앉고 그렇게 허전한 마음을 몇 번이고 되씹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고 밥 해주고 뒷바라지한 건 다 당연한 거였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마음을 쌓아갔고 그 쓸쓸함이 어느새 서운함으로 다시 눈물로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가보세요. 거절할 틈도 없이 외투를 챙겨주고는 나를 데리고 집 근처 작은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 공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 풍선과 조명, 케이크와 꽃다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건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를 보자 환하게 웃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하루만큼은 어머님이 제일 기쁘셨으면 해서 조금 놀라셨죠?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손주는 손에 작은 종이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세상 가장 곱고 따뜻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나는 아이를 안고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이젠 나에게도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갖고 싶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가죽 지갑. 작년 시장을 지나다 몇 번 만져보다 그냥 돌아섰던 그것이 지금 내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는 웃음 섞인 울음을 터뜨리며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딸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가족이라 정의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크게 울리는 생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랐던 것도 아니었고 큰 감동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 내가 받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귀하고도 큰 선물인지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엄마로, 그리고 나란히 걸어가는 가족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생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으로 내가 존재함을 확인한 하루.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결국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준 날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 쌓인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서툴렀고 그만큼 천천히 닿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이. 이젠 기다림이 아닌 함께함으로 그 마음의 이름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